그럼 결국 전기로 돌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얘기네요. 물이 흐른다고 자연인가요? 자연은 스스로 살아있어야죠.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신랄한 비판은 한국의 청계천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클레어 맥킨타이어, 20년간 전 세계 가짜 환경 프로젝트들을 폭로해온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한복판의 인공 하천이 생태 복원의 모범 사례라는 발표를 듣고 즉석에서 반박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영하 19도 혹한의 겨울, 도시 한복판에서 철새들이 겨울을 난다는 주장이 그녀에게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래의 도시는 콘크리트를 싸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의 길을 트는 것입니다. 서울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인 그린워싱 헌터가 한국을 극찬하게 된 놀라운 반전. 대체 서울 청계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클레어 맥킨타이어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도시환경 생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20년 넘게 전 세계 도시들의 가짜 친환경 정책을 파헤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그린워싱 헌터라고 부르더군요. 사실 이 별명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폭로한 가짜 생태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 개가 넘거든요. 두바이의 인공 녹색섬, 싱가포르의 수직 정원, 런던의 그린벨트 프로젝트까지. 모두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상은 환경을 더 망가뜨리는 전시행정이었죠.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각국 환경 담당자들이 모여 앉은 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서울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과 그 주변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편집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청계천은 21세기 도시 생태 복원의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복개된 도심 하천을 완전히 되살려낸 성공 사례죠.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정치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말입니다. 20년간 이런 발표를 수백 번도 넘게 들어봤거든요. 총 공사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 3.6km의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매년 6천만 명이 찾는 생태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에도 철새들이 서식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철새라고요?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까? 게다가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철새가 겨울을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긴장됐어요. 제 질문이 예상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혹시 그 청계천이라는 곳이 인공수로는 아닌가요?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시스템 말입니다. 한국 대표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그녀는 잠깐 동료와 눈을 마주친 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물론 일부 기계적 순환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태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그럼 결국 전기로 돌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얘기네요.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흐른다고 자연인가요? 자연은 스스로 살아있어야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몇몇 대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앞쪽에 앉은 독일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가짜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왔거든요. 진짜 생태계라면 겨울 한파에서도 생명들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먹이 사슬이 돌아가고 번식이 이루어져야 하죠. 단순히 물만 흘린다고 생태 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 혹시 도시 생태학에 대한 이해가? 한국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런던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부터 뉴욕 하이라인까지 실패한 프로젝트와 성공한 프로젝트를 모두 봐왔어요. 한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벌써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두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럼 한번 보러 가죠.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이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만. 더 좋네요. 저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가장 혹독할 때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진짜 생태계인지 가짜인지는 극한 상황에서 판가름 나는 법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동안 폭로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좋은 날씨, 좋은 계절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생태계라면 사계절 내내, 특히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쇼를 폭로하게 되겠군요.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복도로 나오니 한국 대표가 뒤따라왔어요. 교수님,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럽시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확신했어요. 분명히 겨울에는 얼어붙은 인공수로와 빈 콘크리트 벽면만 보게 될 거라고요. 철새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민들도 추위에 발길을 끊었을 테니까요. 호텔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기사들을 쭉 읽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비판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인공적인 물길, 전시행정, 생태계 파괴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과학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만을 봐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또 하나의 환경 사기극을 목격하게 될 뿐이에요. 핸드폰으로 서울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15도. 완벽하군요. 이 정도 추위면 어떤 가짜 생태계든 정체를 드러낼 테니까요. 가방을 챙기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기록하겠다고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풍경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회색 빌딩들과 끝없는 아스팔트 도로. 택시기사가 한국말로 뭔가 말을 걸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양쪽으로는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런 도시에서 생태복원이라니. 웃기는 이야기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던 건데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진정한 생태복원이 가능할까요? 서울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연이 살아날 공간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니 영하 17도였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웬만한 물은 다 얼어버렸을 거예요. 약속 장소는 시청 앞 광장이었어요. 서울시 도시환경국 생태복원 TF 팀장이라는 윤태경 씨가 나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오르며 서울의 첫인상을 정리해봤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무엇보다 인공적이었습니다. 광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두꺼운 패딩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위에도 말이죠. 역시 대도시는 어디나 비슷하군요. 클레어 교수님이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어깨를 움찔거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윤태경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차갑더군요. 아마 저를 기다리느라 밖에서 오래 서 있었나 봅니다.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 그가 말하며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한국 겨울이 처음이시면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길을 걸어가며 그는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복개 과정, 산업화 시대의 오염,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복원공사까지. 그의 설명은 상세했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죠. 수원이 어디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인가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공급되는 건가요? 윤 팀장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강 상류에서 취수해서 정화 과정을 거쳐 공급됩니다. 하루 12만 톤 정도죠. 그럼 펌프로 올려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원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긴 하지만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 싶어요.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너무 많은 담당자들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는 바람에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봐왔거든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추위에도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양쪽으로는 높은 콘크리트 벽이 서 있었고 바닥도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돌들로 깔려 있었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수영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로 다가가서 손을 담궈봤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얼지 않았어요. 수온이 몇 도인가요? 지금쯤이면 5도에서 7도 사이일 겁니다. 윤 팀장이 답했어요.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조절하는군요.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양쪽으로 뻗은 콘크리트 벽면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바닥. 산책로에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인공적이었어요. 이건 생태계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증거 자료로 쓸 생각이었죠. 전기로 돌리는 어항이죠. 철새들은 여기서 얼어 죽을 거예요. 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옆에서 물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침묵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새가 보이세요? 저는 물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추위에,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살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 한가운데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오리였습니다. 청둥오리 몇 마리가 조용히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 오리들은 뭐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 추위에 왜 저기 있는 거예요? 겨울 철새들입니다. 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여기서 겨울을 나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런 인공 환경에서 겨울을 날 이유가 없어요. 먹이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는 분명히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전혀 스트레스 받는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혹시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고 있나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아니면 어디선가 데려온 건가요? 아니요. 윤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시민들이 가끔 빵 부스러기 같은 걸 주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의 자연스러운 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저는 오리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떤 놈은 고개를 물속에 받고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야생에서처럼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 나와 보시겠어요? 윤 팀장이 제안했어요. 그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예요? 새벽 5시쯤 어떠세요? 철새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좋아요. 저는 가방끈을 바로 맸어요. 내일 새벽에 확인해보죠. 정말 생태계인지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오리들을 풀어놓았거나 아니면 먹이를 따로 공급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전기로 온수를 순환시켜서 오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진짜 야생 생태계라면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자연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호텔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니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더군요. 이 정도 추위면 웬만한 얕은 물은 다 얼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겨울철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봐온 경험으로는 말이죠. 영하 15도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도시 하천은 얼어붙거든요. 호텔에서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운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새하얀 입김을 비춰줄 뿐이었죠. 걸어가면서 계속 의심했어요. 과연 이런 추위에도 물이 흐르고 있을까? 설사 흐른다고 해도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청계천 입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발걸음 소리만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5시, 영하 19도인데도 말입니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물가에 다가가서 손전등을 켰어요. 예상과 달리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물 표면에서는 약간의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손을 물에 담궈봤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였어요. 확실히 뭔가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 히터나 온수 공급 시스템 같은 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하니 오리들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청둥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들도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하얀 볼을 가진 쇠오리들. 그리고 갈색 깃털의 비오리들까지. 심지어 머리에 특이한 댕기가 달린 댕기 흰 죽지까지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얼음 위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다는 거였어요. 영하 19도인데도 말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 강들의 상황을 검색해 봤어요. 한강 지류들은 모두 얼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하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서는 한강 일부 구간이 얼어붙었다고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계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안 얼지? 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물 온도를 재보고 싶어서 온도계를 물에 담궜습니다. 6도였어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았어요. 분명히 인위적인 온도 조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리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씩 머리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 위에서 몸을 털기 시작했어요. 쇠오리 한 마리가 제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사람에게 익숙한 것처럼 보였죠. 이상했어요. 진짜 야생동물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을 텐데요. 얘네들이 진짜 야생이야?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어디선가 기른 오리들을 풀어놓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오리 한 마리가 갑자기 물속으로 잠수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에는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진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이 추운 겨울, 인공 하천에서 말이죠. 먹이가 있다는 거야?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다른 오리들도 하나둘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물 표면을 헤엄치며 뭔가를 쪼고 있었고 또 다른 놈은 머리를 물속에 박고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야생 오리들의 먹이 찾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관찰했어요. 오리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인위적인 부분이 있나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리들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짝을 지어 헤엄치기도 했어요. 특히 댕기 흰죽지는 정말 신기했어요. 수컷의 머리에 달린 댕기가 물 위에서 펄럭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새가 도시 한복판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니.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주변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 윗뿐만 아니라 물가 근처에서도 새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돌틈새를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겨울철 새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계속 관찰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곳이 인공 하천이 맞나요?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말이에요. 새벽 6시가 되자 윤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추운데 왜 물이 안 얼죠? 궁금하시겠어요. 그가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거든요. 복원 초기에는 겨울에 얼어붙곤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 건가요? 물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순환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오리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교묘한 인공 시스템인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새벽의 고요함이 사라지고 새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논병아리였어요. 조그만 몸집의 이 새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든 거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잠수해서 말이죠. 물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다른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뭘 하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윤 팀장이 쌍안경을 건네줬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입에 뭔가 물고 있을 거예요. 쌍안경으로 들여다보니 정말 그랬어요. 논병아리 입에는 작은 물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보니 살아있는 물고기였어요. 저기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인공 하천에서요? 보세요. 윤 팀장이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저기 민물가마우지도 있어요. 민물가마우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온 후 날개를 활짝 펼치고 털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깊은 산속 호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저 새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여기서 정말 먹이를 찾을 수 있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윤 팀장이 말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오리 한 마리가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논병아리보다 훨씬 큰 새였는데도 놀랍도록 민첩하게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몇 초 후 떠올랐을 때는 입에 제법 큰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비오리가 물고기를 삼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 번 고개를 까딱이더니 꼴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유히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먹이가 없어야 정상인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얘들이 먹고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본 도시 생태 복원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실패작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이 중단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들이 활발하게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우린 물길만 터줬습니다. 윤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머지는 자연이 한 겁니다. 자연이 했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 물고기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복원 초기에는 물고기를 따로 방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한강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면 새들이 알을 옮겨왔을 수도 있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 새들을 관찰했어요. 그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물 표면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물속에 박고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역과 섭식 행동이었습니다. 저 애들은 뭘 먹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아마 플랑크톤이나 작은 무척 추동물들일 거예요. 윤 팀장이 답했어요. 물속에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미생물이라고요? 이 인공 하천에서 미생물 생태계까지 형성됐다는 말인가요? 점점 더 신기해졌어요. 다른 새들도 관찰해봤습니다. 댕기 흰죽지는 주로 잠수를 해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동작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 새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복원 후 3년째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윤 팀장이 답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씩 와서 둘러보고 가더니 점차 무리가 커졌죠. 3년이라는 시간. 생태계가 안정화되기에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새들이 이곳을 안전한 서식지로 인식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새들이 사냥하는 모습이 완전히 야생에서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란 새들이라면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보이기 어려울 텐데요. 비오리 한 마리가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물속에 있었어요. 거의 30초나 지나서야 떠올랐는데 입에는 더 큰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물고기까지 있다는 거네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붕어나 잉어 같은 것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윤 팀장이 설명했어요. 크기도 제법 되는 것들이 있죠.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 종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인공 하천에서 이 정도 생태계가 만들어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윤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반응을 보여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새벽 7시가 되자 새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마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냥하고 털을 정리하고 영역을 다투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더 보고 싶어요. 저는 윤 팀장에게 말했어요. 다른 구간도 이런가요? 물론이죠. 그가 답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계시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 때였어요.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며 더 자세한 관찰을 시작했어요. 새들의 사냥 모습에 놀란 것도 잠깐,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 물고기들과 미생물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물가에 쪼그려 앉아서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한 물 아래로 바닥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맨 콘크리트가 아니라 뭔가 다른 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저는 윤 팀장을 가리켰어요. 바닥에 쌓여있는 저 갈색 층 말이에요. 퇴적층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퇴적층이라고요? 인공 하천에서 퇴적층이 만들어졌다는 말인가요?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물가로 다가갔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얇지만 분명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갈색빛의 부드러운 흙 같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윤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흘려보내기만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런 층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온 흙인가요? 빗물과 함께 떠내려온 것도 있고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미생물 활동이라니. 정말 복잡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퇴적층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 가는 수초들이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풀이 자라고 있네요. 저는 흥미로워하며 말했어요. 수초예요. 윤 팀장이 답했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즘, 붕어마름, 검정말 같은 것들이죠. 저는 물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수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물 표면 근처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초들은 누가 심은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저절로 자란 거예요. 그의 대답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씨앗이 날아오거나 새들이 옮겨왔을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퍼진 수초들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수초들 사이를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작은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기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윤 팀장이 작은 그물을 꺼냈습니다. 떠보실래요? 그물로 수초 주변을 살살 훑어봤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려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슬기네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서 다슬기가 살고 있다고요? 그물 안에는 조그만 다슬기들이 몇 마리 들어있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 환경에서 말이에요. 다슬기뿐만 아니에요. 윤 팀장이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더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 같은 것들과 투명한 작은 생물들까지.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정말 놀라서 물었어요. 수서 곤충들이에요. 깔따구 유충, 하루살이 유충 같은 것들이죠. 그가 설명했어요. 이런 것들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새들이 사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완전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기로 돌리는 어항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여기 생명이 살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인공 하천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 윤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길만 내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런 생태계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2년째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생기더니 3년째부터는 정말 안정화됐죠. 저는 물속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작은 물고기 치어들도 보였어요. 투명한 몸체에 검은 점 같은 눈이 달린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저 작은 물고기들은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붕어 치어들이에요. 윤 팀장이 답했어요. 여기서 번식하고 있는 거죠. 번식까지 한다고요? 이건 정말 완전한 생태계네요. 단순히 외부에서 물고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서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도시 생태 복원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에서 자연이 스스로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시 생태 복원 사례보다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생태계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관찰해봐도 될까요? 저는 윤 팀장에게 물었어요. 정말 신기해서 더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시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연은 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모든 편견을 바꿔놓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계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새들의 관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보통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잖아요. 첫 번째로 나타난 건 조깅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물가를 따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새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쇠오리들은 여전히 물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비오리는 계속해서 잠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윤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래같이 살다 보니 서로 적응한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벤치에 앉기 시작했어요. 산책하는 노인분들도 보였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새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오리들을 보고 신기해하며 물가로 뛰어가려고 했거든요. 민준아, 천천히. 어머니가 아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새들이 놀랄 수 있어. 조용히 봐야 해.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오리가 수영하고 있어요. 응, 예쁘지? 하지만 소리 지르면 안 돼. 여기 새들의 집이거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에게까지 야생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먹이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사람들이 새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매일 이곳에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와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말이에요. 새들이 참 많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도망가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만 오면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랑 친해졌어요.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글쎄요. 아마 우리가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오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하거든요. 새들 놀라지 않게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들을 배려하고 있었고 새들도 그런 배려를 알아차리고 적응한 거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름표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고제만입니다. 여기서 거의 매일 봐요. 클레어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구나. 여기가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 봐요. 고제만 할아버지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다고 했어요. 은퇴 후에는 매일 청계천에 나와서 새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들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오면 좀 멀리 가고 조용한 사람들은 가까이 와도 괜찮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쇠오리 한 마리가 우리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경계하지 않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이 애들이랑 오래같이 살아서 서로를 압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밥 먹는 게 뭐가 시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족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정말 이분에게는 새들이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행동했어요. 아이들도 부모들의 지도 하에 새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텃새들도 관찰해봤어요. 물가 근처 나무에는 직박구리와 딱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새들도 사람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박새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작은 새들도 보였어요. 이 새들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사람들 바로 옆 나뭇가지에 앉아서 먹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윤 팀장에게 말했어요. 사람들과 새들이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니.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가 답했어요. 서로 익숙해지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후 1시가 되자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새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생태 복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려고 서울까지 온 거였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점심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직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청계천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재만 할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보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공사할 때부터 봤어요. 그때는 정말 시끄러웠지. 처음에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인공적이었거든요. 마치 큰 수영장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2년쯤 지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물속에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들은 언제부터 온 거예요? 새들도 그때쯤부터였어요. 할아버지가 오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씩 와서 둘러보고 가더니 점점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켰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원래 작성하려던 보고서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생태의 교란 실패한 도시 복원. 이 제목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뭘 쓰고 계세요? 보고서예요. 저는 답했어요. 이곳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해서요.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에 가지고 온 편견을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곳이 가짜 생태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기로 돌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이라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만도 해요. 처음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건가요? 저는 다시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마우스로 제목을 선택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회색 도시의 초록 심장을 심는 법. 이 제목이 더 적절한 것 같았어요. 정말 이곳은 도시의 심장을 심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생명이 뛰는 심장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 너머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그때 쇠오리 한 마리가 우리 앞으로 헤엄쳐 왔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꽥꽥 소리를 냈습니다. 아, 너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애예요. 매일 와서 인사하거든요. 이름도 지어주셨나요? 이름까지는 안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야생동물이니까 너무 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오리의 관계를 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평화로운 게 좋아요. 사람들도 조용하고 새들도 편안해하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고요? 네. 처음에는 인공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인간이 틀을 만들어주니까 자연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간 거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뭔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딱 그래요. 인공이지만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이곳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진짜 자연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연은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우리가 조금만 자리를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이 말을 꼭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통찰이었거든요. 오후 4시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짧아서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들도 저녁 시간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또 오세요. 여기 새들도 기다릴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목도 정했고 내용도 정리됐으니까요. 청계천을 떠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 모든 편견이 바뀐 하루였거든요. 3개월 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제 연구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모여 앉아 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도시 생태복원의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청계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통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다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 서울에 가본 사람 있나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청계천이라는 곳은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가짜 생태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기로 돌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이라고 표현했죠. 학생들이 웃었어요. 제가 이런 신랄한 표현을 자주 쓰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곳이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찍은 오리 사진들이 나왔어요. 쇠오리, 비오리, 댕기 흰죽지가 물 위에서 헤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하 19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이 새들은 청계천에서 겨울을 나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죠. 교수님, 인공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물론 물순환 시스템은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수중 생물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다슬기, 수서 곤충, 작은 물고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공 하천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됐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자연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답했어요. 인간이 물길을 터주니까 자연이 스스로 들어온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람들과 새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아이들, 직장인들이 새들과 함께 있는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고재만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가족이 밥 먹는 게 뭐가 시끄럽냐고 하시더군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려고 벽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자연을 초대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확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이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어요. 회색 도시의 초록 심장을 심는 법.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는 마무리했어요. 도시에도 심장이 필요해요. 생명이 뛰는 심장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평소보다 긴 박수였어요. 아마 제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회색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해 봤어요. 윤태경 팀장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봄이 된 청계천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 돋아난 새싹들과 더 많아진 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메일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편견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 한복판에도 언젠가는 새들이 날아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까요? 미래의 도시는 콘크리트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의 길을 트는 것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학생들에게 청계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나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도시 생태 복원이 무엇인지,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가장 진짜 같은 곳이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이다. 앞으로 내 연구 방향도 바뀔 것 같다. 실패 사례를 찾아 비판하는 것보다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겨울밤이 그리워졌습니다. 청계천의 오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창밖에서는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따뜻한 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재만 할아버지와 그 오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준 여행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습니다.